네, 여러분들 강의, 여러분들 교재 287페이지고요. 해석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제부터 이제 나오는 부분은, 지위경쟁 이론은 앞에서 우리가 좀 다뤘었잖아요. 지위경쟁 이론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교육 철학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면서, 교육사회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교육학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꼭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석적 관점이라고 하면 이제 막스 베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분은 현상에 대한 설명 방법이 해석학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력 상승의 원인을 또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석학적인 전통에서 그 학력 상승, 고학력 현상을 보고 지위 경쟁 이론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셨던 이제 그런 내용인 건데, 일단은 뭐 지위 경쟁 이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도 좀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자격증 제도를 분석하고 있는 콜린스도 역시 지위 경쟁 이론의 입장에 서 있는 학자인데, 이 사람에 따르면 기술 기능주의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경영대학원이나 의학 법학과 같은 전문 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분석해 봤더니 전문적 지위의 향상과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벽을 쌓는 내용으로 이제 대중을 이루는 거지, 그 직무 자체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문 자격증 혹은 졸업장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정작 거기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그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 지식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주장하시면서 지위 경쟁 이론을 베버와 같이 주장하셨던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우리가 또 앞에 문제도 같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라고 할 때 사회적 인간 행위를 자연 현상처럼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베버가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 과정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이라고 정의를 하고,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성격과 그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해서, 사실 해석적 관점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개념은 아니어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앞에 나와 있던 그 구조기능론이나 갈등론적 입장이 뭔가 거시적이면서 인간의 위치를 굉장히 결정당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해석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그 범주의 연구의 어떤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의 어떤 사회적 행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성격, 거기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적 관점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학력 상승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각각의 높은 학력을 원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들여다보고 그 행위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좀 해석해 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적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관과했던 그 인간이라는 그 어떤 대상을 연구 대상으로 가져왔다라는 부분에서도 이제 전체 철학이나 이론의 그 전통에 있어서는 의의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해석학적 관점에 지위경쟁 이론을 주장했던 막스 베버나 콜린스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해석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요거 문제 먼저 보고 제가 그 현상학으로 넘어갈 건데, 요 문제 보시면 콜린스의 계층 경쟁 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교육 팽창의 주된 원인을 개인의 경제적 동기에서 찾고자 한다.
학교 교육, 생산성 향상, 소득 증대라는 합리적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합리적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구조기능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간 자본론도 죄송합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력 상승의 원인에 대한 기술 기능 이론의 설명에 들어있는 모습 및 한계점을 비판하는 입장은 맞고요. 고등교육의 팽창 등 학력 인플레이션이나 과잉교육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해서 가장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우리가 디귿과 리을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콜린스나 베버의 지위 경쟁 이론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상학적 관점으로 갈 건데, 그 현상학적 관점도 해석학적 전통에 이제 놓여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현상학적 관점이나 뒤에 나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할 때는 교육사회나 교육철학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건 아니라서, 그런데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임용고사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할 때 제가 페이지 289쪽이라고 해서 설명을 한 건 이 부분을 좀 보셔라라는 부분이고요. 289쪽에 현상학적 관점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후설이나 슈츠나 또는 가핑클이라는 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민속 연구 방법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문화기술 연구법이라고 해서 현상학에서 되게 중시하는 연구 방법이고, 얘는 쉽게 생각하면 참여 관찰을 통해서 그 질적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일어나는 모든 어떤 행동들을 해석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굉장히 미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입장, 그걸 우리가 현상학적 관점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학생들의 놀이에 관한 문화기술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상학이 워낙 그 학문 전체 학문에 기여한 측면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상학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참여 관찰 연구 방법이라든가 뭐 민속 연구 방법, 문화기술 연구 다 같은 개념인데, 이런 연구 방법론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시면 놀이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맥락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선호하고 자주 실현하는 놀이의 방식과 종류를 학생들이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분석하고, 쉬는 시간이나 청소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놀이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추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청소년 문화 연구 및 심리학의 이론적 근거를 가설로 설정을 하고 놀이 관련 변인들을 조작적으로 규정한다. 이거는 실험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양적 연구나 어떤 기존의 어떤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본다면, 4번은 문화기술 연구나 참여 관찰, 민속 연구 방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현상학의 연구 방법론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에 이어서 보시면 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도 현상학에서 쓰고 있는 참여 관찰 기법이다, 질적 연구 방법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1번 보시면 연역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연역적 접근이랑 귀납적 접근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설을 미리 정하고 가는 거죠. 어떤 연구 결과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술지라는 연구 방법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특히 현상학은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떤 그 사전에 어떤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의 생활 세계를 본다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그냥 무인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편견 없이 그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이제 어떤
사례들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역적 접근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일단 1번은 아니고, 그리고 자료의 수집을 설문조사가 아니라 참여 관찰 방법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설문조사는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 되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 상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상학적 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해석적 접근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블루머나 미드나 하그리브스 같은 학자는 좀 눈에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교육은 기계에 맞는 톱니바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은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으로 매우 다양하다.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삼을지 여부는 학생의 인식에 달려 있고요. 학생이 학업 성적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면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가치 있는 활동에 전념할 거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할 일은 학생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현실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학생을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과 관련한 교육사회학적 관점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재생산 불평등 뭐 이런 얘기 없고요. 그리고 얘는 굉장히 미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빼주시고, 구조기능론적 관점도 역시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배제한 채로 인간이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제하고 나면 이게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290페이지에 제가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은 인간을요 능동적인 주체로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하게 되는 행동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읽어보시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은데, 그 292페이지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설명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시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구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과도한 구조 결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이 대안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에서 서로가 어떻게 상황과 자신을 규정하고 그 규정을 놓고 대립하고 갈등하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유익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는 관점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시적 구조적 영향을 그럼에도 역시 워낙 미시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거시적이거나 구조적 영향을 이 이론이 간과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은 행위자의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자의 반응과의 어떤 타협의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인간의 자아가 사회 구조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구성해가는 적극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이제 구성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 구조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또 살펴보자면 만약에 학생이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고 뭐 언제 야단칠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언제 조용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두들 선생님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느낀 바를 이제 자기 방식으로 규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제 소구법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카노이의 종속이론, 문화적 식민지 상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어떤 자본의 일환으로 보면서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교육을 해서 어떤 생산 가치를 높인다. 이것도 아니고 문화 자본이 나와야 되는 문화적 재생산론적인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다 소거를 해도 4번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학생이 선생님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을 행위자의 차원에서 관찰하면 학교에는 교사와 교장이 있고 학생이 있으며 그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그 속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학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교장, 교사, 학생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세밀히 관찰하고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여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조론적 관점 292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뭐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할 땐, 그러니까 현상에서 그 배우의 어떤 숨겨진 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럼 되게 독특한 관점이긴 한데 얘도 되게 어려운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사회학에서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번스타인의 분류화와 얼개화. 우리가 앞에서 번스타인이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세련된 화법과 뭐 제한된 화법 이렇게 나누는 거를 배웠었잖아요. 그것과 함께 번스타인은 분류화랑 얼개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보시면 일단 분류화는 분리의 강도를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얼개화는 구조의 결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학교를 볼 때, 학교 유형을 볼 때 종합고등학교라고 해서 인문계와 실업계가 한 고등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인문계랑 실업계고가 이제 특성화고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국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인문계와 실업계고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생 선발 교육과정 등에서 판이하게 구분이 돼서 이 서로 다른 어떤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로 이렇게 옮겨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분류화의 강도, 분류화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어떤 사회가 종합고등학교 형태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인문계 실업계고를 분리한 어떤 학교 유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상의 배우의 특징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게 구조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론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 기능론하고 구조주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같은 구조라는 말을 쓰곤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능주의라고 할 때는 앞에서 살펴본 그 내용, 교육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라면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이 현상, 이 뒤에 어떤 이념이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입장을 우리가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문계 실업계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인문계고로 이제 옮겨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계열의 학교가 서로 다른 학교여서 이 각각이 배워야 될 지식들과 어떤 사회화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념 위에 이런 제도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제도 자체를 제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그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숨겨져 있는지를 추적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구조론적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스타인을 구조론적 학자로도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개화도 우리가 구조의 결정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대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통합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나 교수의 판단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교육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학생들과 합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 뭐 초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국가교육과정 안에
수업의 내용이나 교과의 진도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수업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과 교과서, 교재, 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이 미리 다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얼개화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얼개화가 약한 경우와 강한 경우에 그 배우의 어떤 이념이 어떤 생각이 들어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여기서는 교수의 재량권을 인정해주자. 그만큼 우리가 믿고 교수가 스스로 책임지게 하자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초등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만약에 어떤 역사 교사가 1년 내내 뭐 남북전쟁만을 수업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는 그 교사가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재량권을 주자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 또는 사회적인 이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현상의 배후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는지를 추적하는 입장이 구조론적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번스타인은 분류화와 얼개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교육 제도를 분석하셨던 분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교재 293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구조론적 관점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학자가 이제 미셸 푸코를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임용 문제에서는 예전에 객관식이었을 때 출제가 됐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다양한 기법과 전술을 통한 몸 길들이기를 훈육이라고 했고요. 권력의 힘과 지식의 힘은 동일하며 그 관계를 지식 권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학교의 각종 검사와 시험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규율적 권력을 행사한다. 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 푸코의 주장이라면 마지막 파놉티콘으로서의 학교 구조의 훈육 기능은 근본적으로 감옥 구조와 동일하다, 같다. 라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파놉티콘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주변에 감옥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학교가 일망타진을 위한 어떤 감시의 공간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푸코의 이론이라고 할 때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파놉티콘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 감시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학교와 그런 어떤 교도소 이런 형무소 이런 데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게 이제 제레미 벤담이 처음 제안한 파놉티콘이라는 건데 중앙에 원형 감시탑이 있고 그 둘레를 반지처럼 감옥이 둘러싸고 있어서 중앙탑에서 모든 감독을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지만 감옥에서는 감시탑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선의 불평등이 일어나는 구조고요. 결국 감시탑에 감독이 없더라도 죄수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항상 감시하지 않더라도 감옥을 지배할 수 있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통제와 감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장치로서 이렇게 파놉티콘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푸코 관련해서는 294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거기서 한 5번째쯤에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일만 감시를 위한 감옥의 연장이고요. 지배 권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길들이고 해부하고 감시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로서 학교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포스트 모던적 관점으로 넘어갈 건데 이 포스트 모던적 관점은 특히 교육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사회학에서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살펴보자면 일단 21년도 교육청 문제로서 문제가 한번 제시가 됐던 적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다원주의라든가 반권위주의
반정초주의. 여기서 정초주의라는 건 인식론의 하나고요.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 가운데 보통 의심받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알아내거나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초, 그러니까 뭔가 에센스, 뭐 핵심,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포스트 모던적 관점은 아예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반정초주의. 그러면서 여기서는 반이 안 붙죠. 연대의식을 포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올해 24년도 그 시도교육청 문제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론의 특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추론 능력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 보시면 획일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원화를 해요. 그리고 국가주도의 공교육 체제보다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 체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의 가치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 이게 정초주의잖아요. 그래서 얘를 거부하기 때문에 반정초주의적 입장에서 일단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교육과정은 지식의 논리적 특성보다 지식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 문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징으로 묶인 것은 이라고 해서 방금 살펴본 다원주의라든가 반정초주의, 소서사, 대서사가 아니라 소서사, 우리 인간 개인들의 이야기를 되게 중시하고요. 그리고 보편주의 아니고 몸을 되게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시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일단 기억, 니은, 리을이 들어가야 돼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로 넘어갈 건데 신자유주의는 예전에는 문제가 덜어 출제가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오기는 했으나 언제든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때는 자유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공립학교의 민영화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립학교 민영화라던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교육제도에 도입하는 접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보시면 신자유주의 관점에 기초한 교육개혁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의 그 지배를 받도록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게 신자유주의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요.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야 되는 거니까. 공교육 유지를 위한 비용의 한계에서 비롯이 된 개념이고요. 학교의 민영화라는 개념 나오고 학교 선택권 확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왜 교육복지 우선 투자구역 얘기할 때도 제가 보상적 평등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을 보상해서 결과를 맞춰주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게 교육복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하자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견해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었고 나머지 것들을 그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때 교재에 보시면 일단 1번 차터스쿨 협약학교라고 해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바우처 제도 그리고 학교 경영을 외부의 그 어떤 그 학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시키는 학교 경영 기업이라든가 또는 마그넷 스쿨 요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학교 선택 그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어떤 교육 제도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실 건데 첫 번째 협약 학교를 보시면 미국의 협약 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 학교면서 지역 혹은 주법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돼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교 운영 방식이나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성취 수준에 대해
교육 당국과 일종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운영이 되고 그거에 대한 책무성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협약에 명시된 책무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되거나 협약 학교의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뭔가 차터, 그러니까 여기서 차터라고 하는 게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와 뭐 그 관리 당국과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잘 이행을 하면 지위가 계속 유지가 돼서 자율성을 누리게 되지만 그 협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이제 원래대로 그 협약 학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공립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의 성취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책무성을 부과하는 한편 학부모의 공립학교 선택을 통해서 공립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미국에서 생겨난 제도고요. 297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우리나라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그 제91조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그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지역 18개 교를 포함해서 107개 학교를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차터스쿨하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제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학교는 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유사하다. 이런 여러분들이 차터스쿨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민간이 설립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미국의 공립학교. 다른 말로 차터스쿨을 헌장학교 또는 특화학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공립학교의 틀에 박힌 시스템에서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의 혁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2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에 4번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고운영학교라고 해서 자율학교로서 이제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바우처 제도인데 교육비 지불 보증 제도라고 해서 우리 유치부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중고등학교 내에서는 아직은 바우처 제도로 학교를 선택하고 지불 보증 제도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얘는 미국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긴 한데 경제학자 프리드만에 의해서 주장이 된 개념이고요. 그 학부모가 일종의 보증서인 바우처를 받아서 공사리 먼 학교든지 자유롭게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면 그 학교에 등록금 대신 이 바우처를 냅니다. 그럼 바우처를 받은 학교는 그것을 해당 학교의 지역 교육당국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제 학교 선택의 자유 그리고 이 학부모의 선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학교 간에 이제 경쟁이 유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경영 기업인데 여러분들 교재 298페이지 보시면 그 바우처 제도 관련해서 평생교육 바우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그 평생교육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그때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인 양육 돌봄 카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교 경영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교 경영을 이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학교 경영 조직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많은 협약 학교들이 학교 경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경영을 위탁하기 때문에 협약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경영 기업도 동시에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학교 경영 기업들은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여러 학교에 적용한 결과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경쟁력을 얻게 되고 체인 학교들이 좀 많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학교 경영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그네 스쿨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예요. 그래서 이 마그넷이 자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 교육과정이 너무 좋아서 마치 자석에 이끌려 오듯이 학부모들이 이 마그넷 스쿨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은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 안에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음악, 미술, 체육과학, 기본학습 소양, 학생 특성에 맞는 진로직업교육, 영재교육 등의 심화교육과정 등을 특정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대안적 교수 방법 및 교육과정의 매력을 느낀 학부모들이 이제 막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마그넷 스쿨이라는 건데 일단 시작은 미국 사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인종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등장한 공교육 학교 체제다. 그래서 도심지 흑인 중심 교육부에 이 교수법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기가 없는 학교에 이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그 학교가 굉장히 매력적인 학교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마그넷 스쿨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차터 스쿨과 마그넷 스쿨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공통점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 거죠. 그리고 경직된 공립학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제 제시가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차이점은 일단 차터스쿨은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 주체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교육부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자체 교육위원회를 갖고 있고 재정 또한 공적 자금에 더해 민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마그넷 스쿨은 공립학교로 공립학교 교육부 교육위원회 지도 감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받는 건 맞는데 공립학교 교사와 공교육 재정을 사용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쪽은 공립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특성화시킨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터스쿨은 영리 또는 비영리 민간 주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취도 향상 경쟁에 있어서 공립학교보다 앞서야 한다는 어떤 책무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성취도 향상보다는 인종통합에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보시면 학교 선택제와 거리가 먼 학교 유형은 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마그넷 학교, 협약학교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300페이지거든요. 300페이지에 9번에 학교 선택제와 거리가 먼 학교 유형은 이라고 해서 블루 리본 학교 제가 각주를 좀 달아놨는데 이 블루 리본 학교가 뭐냐면 그 교육부 인증 우수학교라고 해서 미국 연방교육부에서 1982년도부터 시행한 우수학교 인증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번은 아니고요. 4번 교부금 지원 학교도 학교 선택제와 이제 관계가 있는 학교 유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부금을 지원받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운영되는 학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학교 선택제 나아가서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교육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어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